예,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오늘 또 투자 전략 논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뭐 코스피가 4천을 넘어가면서 정말 뜨거운 장인데요. 네. 4천 이후에 잠깐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반도체도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는데 반도체 주가는 뭐 방송하는 오늘 조금 조정받았지만 실적은 하루 이틀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건데요. 네. 반도체 실적 전망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네. 이번 주가 뭐 반도체주 실적 슈퍼이크라고 좀 불리죠. 네.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5개 종목이 이번 주 30일 그리고 31일 날 이제 실적 발표 좀 하고요. 아, 미국 빅테크들도 네네. 네네. 그리고 SK하이닉스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확정 실적, 발표 예. 좀 예고가 좀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수급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좀 됐고요. 10월달 현재 수익률을 좀 봤을 때 한 14거래 기준에서 SK하이닉스가 한 53% 그리고 삼성전자가 20.8% 정도 좀 상승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긴 연휴 이후에 사실 거래 수가 좀 제한적이었는데 거래 기준에서는 뭐 한 9월 한 마지막 주차별로 해서 이어졌던 수익률은 굉장히 좀 단기간 급등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이 재차 좀 심화됐던 부분들 특히나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인이 좀 수급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고점을 좀 형성할 때마다 외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 포지션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은 전체적으로 좀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최근 일의 흐름을 좀 보면 SK하이닉스가 다시금 좀 외인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에 대한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폭발적으로 네네. 상승했죠. 반도체만 너무 쏠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걱정을 할 정도로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요. 결국은 그 근거 상승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네. AI의 혁명적 변화 그리고 이제 HBM 반도체 D램 이제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좀 지난번에 잠정 실적을 리뷰해 보면 12조 나왔죠, 영업이. 네네. 일단 삼성전자 실적에 네. 대한 내용들이 일단 뭐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됐던 구간이 한 10조 원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네. 10조 원대만 이번에 돌입했어도 굉장히 좀 잘한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는데 막상 네. 잠정 실적 발표에서 12조 천억대에 대한 실적 기록이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어떤 실적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았는데 추정치로 보면 지난 2분기에 DS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원을 좀 하회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는 7조 원대 중반까지 좀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확정 실적 발표에서 사업 부분별 손익이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DS라는 게 반도체 부분이 예, 반도체 이제 사업 부분. 포함된 거죠. 네. 네네. 예. 그다음에 뭐 폴더블 폰이라든가 갤럭시 S25 모델의 어떤 이 출하량도 좀 증가됐던 그래서 네. MIX 사업 부분에 역시도 뭐 실적은 뭐 지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안정적인 이익 기여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사업 부분과 뭐 스마트폰 판매 호조 부분들이 이익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제 파운드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까지 누적폭이 좀 컸고 네. 2분기에는 전체적으로 파운드리 누적적 한 2조 5천억 정도 추정이 좀 됐는데 이번에는 한 1조 원대까지 한 1조 5천억 정도를 좀 감소시켰기 때문에 상당한 좀 이익 개선을 좀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익히 아는 것처럼 뭐 테슬라라든가 뭐 애플이 파운드리에 대한 신규 수주 성과가 당장 좀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기대치를 좀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에 이 적자폭을 좀 축소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면 부분별 실적이 나오니까요. 이제 반도체 부분이 얼마나 잘했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드리가 적자를 얼마나 줄였냐, 그죠? 이런 네.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고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인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의 뭐 너무나 이제 실적의 추정 눈높이가 좀 높아지다 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최근 1개월간의 증권사 평균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영업이익이 10조 원대 한 중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0조 원대 좀 돌파하기 때문에 네.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달성은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인데 최근 한 2주간 나왔던 동향들을 좀 봤을 때는 지금 11조 원대 중후반까지 좀 제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2조 원대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네. 한간에서 뭐 스트릿 컨센서스 안에서는 한 12조 원도 좀 돌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이어서 뭐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익 추정치가 20% 정도가 더 상향되는
영업이익을 좀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런 기대감들이 좀 4분기 실적 내지는 뭐 내년도 예. 상반기에까지에 대한 실적 추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25조 정도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연간 매출 이익폭들은 우리가 상반기까지는 뭐 HBM의 뭐 판매주 부분들 특히나 고대역 반도체 부분들에 대한 공급량들 엔비디아에 관련된 점유 확대 부분들 이게 좀 주도를 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번 3분기에는 HBM이 모두 다 인근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뭐 DDR5 그러니까 레거시향 부분에 대한 디램이라든가 낸드 부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HBM에 대한 이익 확대와 좀 맞물리면서 확장 기조를 좀 가져가는데 분명 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방송 보시면서 실적을 막 그 공개가 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지금 그렇게 이제 실적 발표가 눈앞인데, 이제 실적의 영향들이 뭐 잘 나오겠죠. 이제 잘 나오는 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네, 그건 이제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닌 거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우상향으로 가니까요. 증권사들의 목표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나요? 네. 네, 일단 증권사 최근 TP들을 보면 네.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10만 원대 초반까지 봤던 게 네. 굉장히 좀 13만 최근에 원 막도 왔는데 올라가 있죠. 예, 네. 12만 원, 뭐 네. 많게는 14만 원대까지 좀 네. 제시가 좀 돼 있는 상태인데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네. 지금 CT가 추정했던 게 네. 63만 원대까지 이게 좀 최고가였는데 이번 주에 그 IBK 투자증권에서 70만 원대 그러니까 상향 리포트가 좀 네. 나왔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번 3분기 이제 잠정 실적 발표된 이후에 사실상 뭐 증권사들이 커버리지를 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TP가 조금 더 올라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는 60만 원대 뭐 중반 네. 그리고 70만 원을 좀 상회하는 구간까지 좀 열려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단 뭐 TP는 현재 구간에서 좀 과연 그게 의미가 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제 애프터마켓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일단 뭐 종가 기준에서 갑자기 뭐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뭐 콜테스트에 실패했다라는 뭐 매체에 약간 오버성 그런 그런 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었어요?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예. 3%대에 대한 상승폭이 좀 크게 좀 유입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음. 장중에서 봤던 수급과 좀 동일한 흐름들로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을 좀 느꼈기 때문에 이 기세라면 뭐 단기적으로 한 6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급의 힘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50만 원 낼 때만 하더라도 네, 이 뭐 꿈에 그죠. 네. 마치 코스피 5천 같은 거였잖아요. 그죠. 야, 그렇습니다. 이게 뭐 기대는 하지만 오겠어 싶었는데 뭐 이제 뚫고 가니까 그죠. 60만 원, 7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주가가 이제 실적 좋게 나오고 주가 오르면 그것도 뚫으면 이제 하이닉스 100만 원 벽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그러면 부분에 그러면 대해서 그러면 고점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50만 원이라는 이 체감 수치만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높았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항상 네. 제 기억에는 SK하이닉스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대 언더에 있었던 가격대만 제가 좀 너무 좀 그렇죠. 기억이 나다 보니까 네. 지금도 사실 좀 믿기지가 않는 네. 상승폭이 아닌가. 이게 불과 한 2년간의 주가 상승폭이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배 이상의 상승률을 그때 사고 보였던. 보니까 이제 저기 계좌를 묶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때 샀어도 지금 50만 원까지 끌고 오기는 어렵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추세를 좀 보면 특별한 어떤 불확실성, 우리가 뭐 가장 큰 단기적인 수급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면은 뭐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불확실성. 예. 그래서 11월 달에 협상이 좀 결렬된다면, 그래서 무역 분쟁이 좀 가속화가 된다면 네. 이게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내 시총 상위 종목이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뭐 단기적인 급락을 좀 불가피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뭐 이번 주 에이펙 정상회담 좀 앞두고 나서 뭐 저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좀 잠정적으로 좀 합의했다. 이 부분이 수급적으로 좀 안도한 그런 상황들이 좀 되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뭐 코스피 기준에서는 한 1조 8천억 정도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4월 7일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좀 매도인데 하이닉스요? 전체 코스피의 좀 아, 외인 전체적으로 매도, 외인. 네. 네. 외인 매도량이 1조 7천억인데 음. 오늘 삼성전자의 외인 이탈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좀 반영됐다라고 예. 좀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이 또 SK하이닉스의 외인 수급을 좀 이끌었습니다. 이런 좀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기조가 뭐 하방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보다는 뭐 상반 기대감들 좀 더 열어놓고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는 뭐 확정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세부적인 어떤 사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가 좀 된다면
오히려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들이 조금 더 다르게 좀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력, 기대감들은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근거로 한 이제 기대감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냐가 이제 업황이잖아요. 그럼 내년도 반도체 그 산업의 성장을 지금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이제 종목 얘기 토픽 좀 가겠습니다. 네. 성장 속도는요. 네. 공교롭게도 저희가 작년 네. 8월이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구간이었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 리포트에서 좀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가 디램의 쇼티지. 네. 그러니까 7월부터 재차 좀 강조됐던 부분들이 디램의 쇼티지가 오기 때문에 디램의 가격 상승폭들. 그래서 재고는 늘어날 수 있지만 가격 상승의 효과가 충분히 좀 커버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8월 말 9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론 해당된 보고서 이후에 좀 주가 좀 조정받았죠. 그때 주식 뺏겨서 주식 네. 판 사람도 많을 텐데 이 자들을 어떻게 하지? 네, 참. 예. 그래서 좀 지나고 보면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리포트에 대한 산업 동향들 내용들 보면 역시나 내년도 상반기에 디램 쇼티지 관련된 내용이 또 한번 좀 부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학습료까지 보면 정말로 내년에 쇼티지 오는 것인가? 쇼티지 온다고 해놓고 또 겨울론 좀 부각돼서 주가 좀 조정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실 텐데 네. 일단 뭐 세부적인 어떤 데이터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평균적인 어떤 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폭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들인데 일단 데이터 센터량에 대한 수요 확대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고용량 서버의 증가율이 올해 29.1%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증가폭은 좀 감소되지만 성장 기조가 좀 이어갈 수 있겠고요. 17.6%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평균적인 어떤 디램의 가격 상승분들이 3분기에 11% 정도 상승 반영이 좀 됐다면 이번 4분기가 15% 정도 상향 반영이 좀 예상되고 있고 트렌드 포스가 좀 전망했던 평균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추정치를 보면 지금 PC용 서버가 3에서 5% 정도의 증가폭을 두 자릿수대 10%에서 15%까지 좀 상향 제시를 좀 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사양 디램의 경우에는 크게는 뭐 25%에서 30%까지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상향으로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회성으로 좀 나왔던 수치보다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좀 예측하고 있는 증가폭과 좀 많이 일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전에 뭐 매체에서 삼성전자가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이 디램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단가를 좀 인상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가 좀 될 것인지 아직 뭐 10월 달 기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제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4분기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가격 상승분들은 3분기 대비해서 이익 확장 관점에 충분한 저는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다. 여기서 부연 좀 드리자면 네. 낸드 가격이 또 반등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가 이제 두 자릿수에 관련된 상승폭으로 좀 기여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낸드 메모리는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 양산 규모 한 40% 정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수요가 맞물리는 구간이라면 SK하이닉스의 증익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고 뭐 디램의 부분에서는 뭐 사실상 레거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맞물리면 삼성전자의 오히려 이익 확장 관점에서 저는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구심은 없죠. 지금 다들 좋아질 것인데 주가가 올라왔다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반도체는 사도 되는가? 산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이제 그게 이제 궁금증이죠. 네, 제가 재차 반도체 섹터에는 올해부터는 제가 좀 강조드렸던 뭐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를 네. 재차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탑픽은 삼성전자를 좀 유지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확정 실적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 확장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반영된 것인가 아니면 4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좀 가서 내년부터 정말로 정말 증설 투자 효과라든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크게 좀 개선되면서 좋아질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증권사가 좀 예측했던 내년도 삼성전자의 전체 연간 영업이익을요 60조 원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60조 원 이상을 좀 예상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창립한 이후에 영업이익 최대 폭이 51조였습니다. 이게 예. 2021년도인데 올해는 9조 원을 좀 상회하고 있고 지금 증권사마다에 대한 추정치가 좀 다른데 유한타증권의 경우에는 한 64조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예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이 성과에 따라서 저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을 좀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가장 뭐 기대치 있게 보는 뭐 관점은 영업이익 70조
와우, 예. 이 부분을 좀 전망을 했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한 60조 원대 초반까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 전체적인 뭐 양산 캐파들에 대한 양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삼성전자가 좀 규모는 좀 앞서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지금 갤럭시 S26 모델부터 엑시노스 2000을 좀 탑재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그동안 좀 AP? 정체됐던 네, AP, 예. 파운드리 부분에 가장 큰 수익 지표가 좀 하회됐던 부분들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있는 일감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 테슬라의 뭐 AI6 칩, 그다음 최근에 뭐 이원했던 5까지, 예. 5까지 TSMC가 좀 이원을 한다. 그리고 애플의 차세대 칩, 그리고 여기도 해서 엑시노스 2010까지 이번에 좀 적용이 좀 되면 그 차기의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들이 그만큼 증가될수록 가동률이 좀 상향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좀 기대감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부가적으로는 지금 뭐 HBM3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네. 뭐 콜 테스트가 정말 아직까지 좀 된 것은 아니다. 또는 네,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 뭐 이제 사실 그동안 뭐 몇 차례 했었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3보다도 이제 4로 가야 되는 단계인데 네. 그죠? 그것도 거의 확정된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또 안 된 것 같아요라고 이제 하는 거는 거기에 정신 뺏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HBM3는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네. 때는 이미 좀 공급을 하고 있다가 좀 타당한 것 같고요. HBM4에 관련된 퀄 테스트는 아직 정식적으로 그 결과가 좀 나오려면 일단 수치상 일정이 좀 있습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 이제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4에 대해서는 전체 공정 수율을 한 90% 정도까지 좀 개선했다는 과정에서 보면 아마 SK하이닉스와 제작 이전에는 뭐 이원화로해서 같이 좀 동시에 좀 진입은 유력하지 않을까. 다만 전체적으로는 구성된 물량이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지만 뭐 가격에 대한 어떤 인하 부분들을 메리트로 해서 뭐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어떤 수주 물량들을 좀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이라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좀 늘려가는 과정이라든가 일단 뭐 시장 진입이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고요. 4분기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이익 추정치가 좀 변할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으니까 6조 정도 이제 된다고 보이는데 내년에 60조 혹은 아까 이제 70조까지 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그 이익을 어쨌든 밸류로 줄 수 있으면 그러면 대입해 보면 네. 지금의 35조 6조에서 10만 원 왔는데 그러면 이제 60조, 65조, 70조 가면 이제 주가는 얼마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행지표상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10만 원대 안착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고평가라고 좀 이야기하는 그 전문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그만큼 너무나 이제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 안착을 한 것을 과연 이 부분 좀 고평가라고 좀 볼 수 있는가라는 관점인데 네. 내년도에 이익 추정치가 올해 대비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그리고 뭐 사상 최대치에 대한 이익 기조를 좀 가져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부터 삼성전자의 주가 영역들은 좀 다시 지금 좀 평가를 좀 돼봐야 되지 않을 것 같은데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좀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이벤트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좀 더 언급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메모리 3사들에 대한 증설 투자에 관련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번에 좀 발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다르게 보는 시각들은 그동안 이제 과잉 재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증설 투자를 다소 보수적으로 좀 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권사에서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반도체 쇼티지가 좀 현실화됐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의 좀 변수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이게 확장 관점에서는 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여기서 한 20% 정도는 저는 뭐 한 3개월 내에 달성은 좀 가능한 주가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싶기 때문에 시장의 뭐 큰 불확실성들이 제한적이라면 뭐 저는 뭐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12만 원대까지 열어두고 삼성전자 좀 접근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저준지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50만 원 돌파했어요. 네. 그죠? LG엔솔은 좋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뭐 네. 한 30만 원대, 30만 원 한 중반 이때부터 얘기했는데 오르긴 오르지만 올라봐야 뭐 이거는 대형주고 그죠? 네. 뭐 좀 소위 탄력은 약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이게 LG엔솔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 뭐 2차 전지가 이렇게 강한 배경은 뭡니까? 네.
일단 뭐 주도주 수급 장세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최근 한 2주간 수급 동향들 보면 예. 굉장히 좀 꾸준하게 좀 유입하는 흐름들 좀 보여줬고요. 일단 뭐 연속성 있는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10월달 수익률이 굉장히 좀 경이롭습니다. 10월 현재까지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 에코프로가 90%가 넘습니다. 와우. 그리고 야. LNF가 80%대를 좀 초과를 했고요. 예. 포스코퓨처엠이 한 65%, 그러게요. 첨보, 뭐 코스모 신소재, 뭐 한 에코프로비엠 한 50%대 다 이상에서에 대한 수익률 좀 기록하고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 뭐 배터리셀 3사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 SDI가 50%가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45%,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뭐 37% 정도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뭐 소지사들에 대한 수급이 좀 과도하게 좀 쏠린 것을 좀 감안했을 때 예. 배터리셀 3사의 수익률도 뭐 45%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좀 유입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조선주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닌데 네. 이렇게 강하게 오른 근거는 그럼 뭐예요? 가장 중요한 좀 트리거가 좀 됐던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잠정 실적 실적이. 발표가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음.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데 음. 일단 이번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지난 2분기에 AMPC 세액공제에 반영됐던 효과들 때문에 이익은 좀 크게 좀 보였죠. 근데 이 부분을 차가보고 봤을 때 21억 원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AMPC 세액공제액을 차감했는데 2,358억 원 정도에 대한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예상보다는 좀 견조했던 이익이죠. 수익성 방어를 좀 했구나. 그리고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했던 뭐 양극 소재사들에 대해서도 이익 기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흑자 기조를 좀 보이면서 턴어라운드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전체적으로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기차 캐즘이 좀 지속됐던 부분들, 특히나 뭐 상반기까지는 1분기, 2분기 뭐 테슬라의 일단 뭐 인도량도 좀 부진했고 신차 출하량들이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단 뭐 테슬라랑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뭐 배터리 셀사들이 일단 뭐 출하량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됐는데 이 부분을 뭐 ESS라든가 원통형 배터리 이런 부분들로 일단 뭐 제품 다각화 부분들이 수익성 방어에 좀 가장 큰 기여가 좀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좀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죠. 뭐 히토류 관련된 수출 제한 조치 이후에 다시금 좀 나왔던 내용이 뭐 7월 15일 날 좀 발표를 했었던 중국의 수출 금지 제한 품목에 이번에 그 배터리 양극재 기술이랑요, 리튬 그리고 갈륨의 추출 기술 등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수출 제한 품목 목록에 좀 편입이 좀 되면서 앞으로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 갈등 심화 부분으로 오히려 2차 전지 부분에 이 공급망 재편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상당한 어떤 뭐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이번 상승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2차 전지가 한번 꽤 올랐었죠, 그죠? 뭐 여름쯤 됩니까? 6, 7월 됩니까? 올랐을 때는 이제 두 가지가 포인트였어요. ESS하고 리튬 가격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 뭐 리튬 광산 통제한다 그러면서 그죠? 네.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은 오른 부분의 상당 부분이 또 조정이 와서 역시나 이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리튬 가격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이제 ESS 얘기는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네. 결국 이제 EV 쪽은 뭐 아직까지 그런 캐즘을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실적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아까 얘기한 제품 믹스 그다음에 ESS 쪽에 좀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 대체적으로는 좀 한 두 가지 요인 네.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출하량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증가를 좀 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국내 배터리셀 3사의 어떤 가동률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은 유럽향에 집중되고 있던 부분들은 일부 출하량들이 좀 떨어졌고 북미 네. 시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9월 말 이제 전기차 인센티브의 어떤 종료 효과들 때문에 테슬라가 3분기에 이제 인도량이 좀 크게 좀 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0월 초에 좀 확인했었고 이번 뭐 테슬라 실적에서도 확인해봤지만 뭐 매출액은 뭐 사상 최대를 좀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제 EPS가 이제 고정 비용 효과 때문에 좀 떨어진 것인데 일단 뭐 단기적인 수요가 이제 3분기까지 좀 반영된 것은 맞는데 네. 일단 전기차 인센티브에 관련된 폐지 효과가 이제 9월 말자로 좀 끝났기 때문에 이제 4분기부터는 과연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 안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 수요가 급감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반대로 좀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신차 출하량들의 증가 효과들이 이제 이번 뭐 10월, 9월 뭐 중순 이후부터 좀 확인됐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 시장 안에서 뭐 테슬라가 좀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감안해 보면 일단 테슬라양 밸류체인 갖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그래도 3분기보다 좀 양호할 수 있겠다.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3사의 경우에는 뭐 오늘 실적 발표했던 뭐 삼성 SDI에 대한 이면들을 보면 네.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컨센 대비해서 70%가 좀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랐어. 예,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어. 예. 예, 틀리게 올랐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캐즘에 관련된 우리가 학습 효과들 때문에 예. 실적이 과연 이번에는 뭐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좀 된 상태고 다만 다음에 어떤 이 버전에 대해서 그래서 ESS 부분에 대한 역량 부분들 그리고 여기 대해서 LFP 배터리에 관련돼서 2028년도 양산 계획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좀 강조를 좀 드린 것처럼 배터리 셀 3사 안에서는 ESS의 이 수주 성과 아직까지 캐즘 효과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이 출하량들이 낮아진 것을 ESS 부분으로 좀 전환하면서 가동률을 좀 상쇄하는 그런 전략들이 하반기에 좀 실적 기대 포인트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3분기에 좀 부분적으로 좀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분기까지 연속성 있는 흐름을 아마 좀 이어갈 수 있을까? 예,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까지 전기차 캐즘에 관련 영향들이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앞으로 연속성 있는 반등으로 좀 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배터리 셀 3사의 경우는 방향성이 ESS에 관련된 수주 성과가 실적이 좀 반영되는 기대 요인들이 좀 있지만 2차 전지 소재사,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ESS형 배터리보다는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과 좀 연동된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LNF도 LFP 배터리 뭐 내년도 하반기부터 양산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현재가 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괴리는 우리가 좀 4분기 관점에서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사가 뭐 LG 엔솔에서 보여주시지 사실 좀 안정감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가 주가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을까라는 네. 선의까지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투자자 입장에는 셀도 좋지만 어쨌든 소재사 그것도 네. 이제 양극재 중심으로 이제 항상 관심이 있고 최근에도 이제 강하게 올라줬는데 양극재 업체들 실적도 나왔습니까 지금? 네. 일단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있었고요. 예. 에코프로비엠과 아직 LNF는 실적 발표가 좀 되지 않았는데 먼저 이제 잠정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일단 이번 3분기 매출에 대한 추정치가 7,286억 원 좀 제시가 좀 됐고요. 네. 영업이익이 447억 원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2분기보다는 좀 증가된 추이입니다. 그리고 세계 분기 연속으로 흑자 기조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추정치라는 거죠? 발표는 네네. 안 했고 아직. 예. 예, 그래서 세계 분기 연속으로 예. 흑자 기조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뭐 가장 큰 부분이 인도네시아에 좀 투자했던 니켈 맞아요. 니켈 니켈 광산에 대한 광산,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이익 부분들이 이번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이익 기여로 가장 크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회성 비용에 대한 반영 효과가 좀 가장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3분기 기점에서는 뭐 GM의 전기차 출하량들이 뭐 테슬라보다 좀 좋았던 점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공급량의 어떤 확대 부분 SK 이노베이션죠.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공급량들이 좀 증가됐던 부분들이 일단 뭐 이익 개선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좀 판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양극재 업체들도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최근에 뭐 주가 오른 거 보면 반도체 못지 않아요, 그죠? 네, 에코프로 BM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 그 니켈 재련소 이게 뭐 일시적인 거 아니냐 그동안 그죠? 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도 일시적이라도 이익은 이익이고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반영하면서 좋게 해석을 한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 발표했죠. 네, 포스코 예. 퓨처엠이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는데 그렇죠. 예. 매출액이 시장 전망치가 이제 9,10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실제 매출액은 컨센 대비해서 소폭 하회했어요. 뭐 예. 8,748억을 좀 기록했는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237억인데 일단 이번에 발표됐던 영업이익이 667억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일단 수익 지표에 대한 효과들이 좀 가장 크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상했던 부분들은 이 전구체 사업 부분에 대한 이익 효과가 이번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을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증권사가 좀 예측했던 추정치를 보면 네. 지난 2분기에 양극재 출하량들이 좀 감소됐던 부분들 그동안 수익성을 좀 반영했던 뭐 M86 단결정 양극재로 가죠. 이 부분이
사실 이 프리미엄 차종에 좀 적용되고 있는 양극재였는데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전체적인 어떤 캐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출하량들이 좀 증가됐던 부분이 2분기 기점으로 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어떤 기저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일단 이번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뭐 이익 기여를 좀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뭐 2차 전지 부분들은 사실 뭐 중국이 좀 공급망 재편에 관련된 어떤 수혜기 기대감들이 좀 재차 좀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원자재 부분에 관련된 공급망이 재편될 때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가장 큰 수혜가 좀 전망되고 있다. 이런 뭐 리포트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던 부분들은 해당되는 좀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시키지 않았나. 다만 이번에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됐던 부분들이 4분기에도 좀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인데 증권사 추정치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다소 좀 보수적으로 4분기에는 좀 이익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의 실질적인 가동률이 뭐 미국의 인센티브 폐지 효과로 인해서 수요 감소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 실적적인 노이즈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다각화된 부분에서는 뭐 음극재 부분에 대한 어떤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수익성 훼손 부분들을 상당히 좀 상쇄할 수 있는 배경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최근 사실 LNF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죠? 사실 에코프로비엠은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뭐 실적 기대치와 함께 주가가 많이 올랐고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은 뭐 LFP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LNF 아니었어요? 예. 네. 예. 최근에 LNF가 80%대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이 부분은 뭐 사무기 실적에 관련돼서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매출 추정치가 6,709억 원으로 좀 제시가 좀 됐고요. 영업이익이 81억인데 그래도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뭐 한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좀 이룬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양극재 출하량들이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스코피처엠에 대한 뭐 출하량들은 뭐 재차 좀 감소됐던 부분이다. 다만 동사의 경우에는 뭐 테슬라양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3분기 사실 양극재 출하량들에 대한 증가폭 이 부분을 좀 대비 봤을 때 이익 추정치가 잠정 실적 발표 시점에는 조금 더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내년 3분기 이후부터 테슬라양 뭐 LFP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 공급 이 부분이 구체화가 좀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선별적인 어떤 이 기대감을 좀 작용하면서 뭐 양극 소재사 안에서도 주가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반등을 조금 더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주도주의 자리를 빼앗으면서 전격적으로 시장을 소위 멱살 잡고 갈 수 있는 섹터냐? 그렇게는 어렵죠. 그죠? 그렇게는 어렵고 2차 전지가 캐즘에서 벗어나서 실적이 이제 따박따박 팍팍 찍히면서 올라가는 전체 2차 전지 섹터가 동반 상승하는 국면이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죠. 그러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으로 단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근데 지금 이제 LNF를 포함해서 양극재 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양극재 업체들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올라왔어도 사실은 뭐 이게 어깨 높이까지도 아니고 좀 무릎 고점 높이 대비하면 뭐 택도 그렇죠. 없는 거죠. 네. 고점 높이를 좀 감안해 보면 네. 이제 한 무릎 정도 올라왔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아직 허리까지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 특히나 뭐 소재사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막연하게 이익 개선이라든가 전체적인 업황에 관련된 개선 기대감들보다는 수급적인 뭐 저가에 관련된 수급 부분들이 뭐 실적에 대한 안도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 뭐 ESS에 관련된 어떤 성과라든가 지금 전기차 캐즘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다른 부분으로 좀 다각화되면서 수익성을 좀 방어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좀 해석을 해보면 3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사실 전기차 캐즘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익 개선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안 좋았던 실적 기조 대비해서 그래도 소폭 좀 개선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네. 우리가 4분기 기점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일단 뭐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한 폐지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래도 4분기에도 좀 견조하게 유지가 좀 되거나 또는 뭐 유럽이라든가 뭐 아시아권에서에 대한 전기차 출하량들이 재차 좀 증가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명확해진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 개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뭐 ESS라든가 뭐 LFP 배터리 관련된 어떤 신규적인 어떤 모멘텀들은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좀 될 텐데 양극 소재사가 아직은 명확하게 뭐 LFP향 양극재를 좀 만들고 있는 기업은 없죠. 그래서 아직은 뭐 LNF가 그 네, 비중이 LNF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LNF가 지금 그 비중이 예. 내년도 뭐 말까지 연간 뭐 한 7만 톤 캐파를 좀 유지한다라는 부분들. 다만 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전체 캐펙스에 대한 여력들은 좀 가장 크지만 일단 캐진 구간들이 완화되는 구간이라면 사실상 뭐 양극재 LFP에 관련돼서 뭐 특화돼서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방향성 관점에서 일부 정도에 대한 LFP에 대한 증설 투자 계획들을 양극 소재사가 좀 가져간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네. 어떤 캐진 구간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이익 반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업황이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좀 회복해 주는 것. 예. 이 신호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추세를 보면 뭐 주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고점에 비하면 택도 없는데 일봉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손이 안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기대감과 함께 포인트를 짚어주죠. 그러면 이제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는 탑픽이 뭐라고요? 예,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좀 말씀드리고 예. 있는데 일단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LNF는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조금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습니다. 네. 특히나 뭐 LNF는 테슬라형 모멘텀을 좀 받고 있고 LFP 배터리용 뭐 양극재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 그래서 주가 좀 많이 좀 반영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공급망 재편 기대감들이 뭐 그룹사 안에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좀 반영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양극 소재사 중에서는 뭐 가장 좀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좀 오히려 좀 기대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안에서 에이펙 CEO 서밋 행사를 좀 앞두고 있죠. 네. CATL 이제 CEO가 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이 과연 중국향 양극재를 좀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어떤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요. 중국 진출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실체를 좀 나타내 준다면 저는 뭐 에코그룹주들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 탄력도는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가 단기적으로 더 강한 이유가 네. 아무래도 그런 기대 요인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대해서 뭐 ESS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품 자학화 부분들은 뭐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랑 ESS 부분에 관련 협력 성과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관점. 특히나 삼성 SDI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ESS에 관련된 역량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좀 제시했다는 점들은 동사의 어떤 우호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원전주들도 올해 뭐 잘 갔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뭐 오클러 같은 원전주가 막 순간적으로 급락하면서 그죠? 네. 굉장히 흔들렸었던 국면이 있는데 근데 국내 얘기하기 전에 이제 글로벌 원전주들 미국 기업들을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요즘? 네. 일단 단기적인 상승폭이 좀 가장 크지 커서, 않았나. 네. 올해 사실 오클러가 550%가 좀 올랐습니다. 네.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가 BOA에서 고평가에 관련된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일시적인 조정이 좀 빌미가 됐고요. 네. 캐시우드가 원전주에 대해서 뭐 차익 실현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투심이 좀 위축됐는데 이 영향이 이제 국내 이 원전 섹터의 이제 동조 수급으로 좀 이어지면서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대형주 중심의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음. 이게 연속적으로 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조정 대비해서는 수급적으로 영향은 좀 받았지만 소폭 좀 하회하는 그런 정도에 대한 수준이고요. 최근 이거래일간에 다시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 폭이 그동안 좀 빠졌던 것에 좀 대비했을 때는 크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고평가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보면 일단 SMR이 가장 시장이 과도한 기대치를 좀 반영했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대해서는 뭐 상업화가 좀 현재는 뭐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원전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라든가 인허가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전체적으로 원전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반영됐다. 이게 좀 이 BOA 보고서의 좀 핵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네. 사실 우리가 뭐 AI라든가 뭐 그런 산업에 대한 어떤 리포트들도 과거에 고평가, 거품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뭐 재차 좀 그걸 부각된 것들 머금고 보면 가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요즘 방향성 관점에서 보면 이 데이터 센터가 좀 확대되다 보니까 네. 미국 안에서도 사실 잠재적인 어떤 전력 수급은 이제 발등이 떨어진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정책에 관련된 행정서명을 좀 했고요. 최근에 뭐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뭐 그 속도를 좀 빠르게 좀 내고 있다는 점들을 좀 착안해 봤을 때 일단 이런 우려감들은 시작 전에 너무 과도하게 좀 고춧가루 좀 뿌리는 셈이 아닌가 네.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고요. 미국은 뭐 원전주뿐만 아니라 뭐 그 최근에 올랐던 것 양자컴도 그렇고요. 그죠? 네. 변동성 되게 크게 나오고 있죠. 차익 실현의 욕구가 이제 컸었던 거고요.
국내는 뭐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뭐 사실 조정받았다고 할 정도도 아닐 정도로 사실 그렇지 양호하게 네. 양호한 조정이었고 다시 상승을 가져가는데 국내 원전주만 보면 사실은 국내에서 원전을 막 미국처럼 뭐 몇 개를 짓겠다는 거는 사실 어렵고 정책적으로 그렇죠. 네. 지금 정부 기조에서 결국 이제 수출 이런 건데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뭐 분쟁 이런 게 또 가끔 발목을 잡잖아요. 네. 네. 그런 요인들은 어때요? 예. 뭐 일단 이런 리스크 요인들은 현재 뭐 그 부분이 좀 대두된다고 해서 주가의 영향은 좀 지금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독수 조항, 예. 그러니까 수익성 논란이 사실 오른 만큼 단기적인 어떤 악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 네.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 공급망이 국내 기업을 위주로 좀 가고 있고 2차 뭐 벤더의 경우에도 이게 뿌려지는 낙수 효과들을 좀 고려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모두 다 이익을 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참 차이가 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또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게 뭐 미국과 이 관세 협상을 좀 앞두고 있으면서 뭐 네네네.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어서 뭐 제2의 원전 협력을 마누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마스간의 조선협력이고 네네. 마누가 이제 누클리어라고 해서 네네. 마누가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마누가 프로젝트라고 네. 하는 이제 원전 협력이 이번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충분히 좀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네. 이번 이번 주부터 원전주도 선별적으로 좀 수급이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뭐 세부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에 대한 인프라가 미국 상에서는 뭐 사실은 뭐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이 미국이 가장 큰 협력 동반자가 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미국도 원전에 관련된 정책을 좀 펼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 전문 인력이 좀 부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의 원전 건설 전문 인력이 9천 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프로젝트 한 기당 7천 명 정도에 대한 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력 체계가 사실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건설 같은 거는 이제 우리 네, 건설업체 잘하잖아요. 현대건설 네네. 뭐 수주수도 있었고요, 그죠? 현지 건설은 네. 그렇죠. 예. 여기서 말하는 뭐 전문 인력이라는 게 뭐 네. 건설만 하는 그런 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설계 같은 설계, 개통기 엔지니어링 관련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인력의 풀이 좀 굉장히 좀 크지만 미국에서 보안 이슈 때문에 그렇죠. 중국 업체를 대세니까. 택할 수 있는 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러시아도 좀 마찬가지겠고요. 그다음에 뭐 그나마 뭐 프랑스라든가 뭐 유럽 업체가 좀 될 수는 있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뭐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독수 조항이 뭐 세부적인 어떤 계약의 내용들은 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어떤 이 조항들을 좀 감안했을 때 북미 네. 시장이 가장 큰 교두보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국가가 좀 바로 한국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네. 그럼 이제 원전주 관련해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일단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이 좀 빠른 확장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예. 지금은 일단 우리가 뭐 열 병합 발전소라고 하죠.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급을 하는데 전기를 멀리서 끌고 오기에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열 병합 저장소를 좀 만들어서 여기에 대형 가스터빈을 수주하는 뭐 최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데이터 센터에 향이 대한 뭐 열 병합 발전소에 공급하는 수주가 이제 해당되는 예. 물량인데 지금은 뭐 수소가 아니라 LNG 가스를 좀 이 원료로 해서 전기를 좀 생성해서 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뭐 비용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이 안전성들을 좀 고려했을 때 사실 가스가 이제 무한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 연료의 어떤 선택지는 좀 아니라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SMR이 좀 향후에는 좀 대체가 좀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듣겠고 이 구간까지 그마저도 이 대형 발전소에 관련된 건립이 어려운 그런 구간들은 대형 ESS 장치를 좀 통해서 전력을 좀 저장해서 좀 가동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좀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이 인프라가 좀 구축되고 있는데 이게 뭐 한기가 아니라 뭐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SMR에 대한 도입은 저는 이제부터는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인허가 절차가 아마 빠르게는 뭐 이번 2분기에 좀 마무리가 된 적이 좀 있었고요. 이번 연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뭐 미국 SMR 뭐 설계사들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좀 완료가 되면 내년도 뭐 하반기부터는 프로젝트가 저는 뭐 가시성 있는 좀 착공 단계로 좀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업화까지는 한 3년에서 뭐 5년 정도 추정을 좀 하고 있지만 SMR의 네. 경우에는 시운전 가동까지 한 4년 정도 좀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제부터 수주 성과는 시작이 좀 된 셈이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 그동안 AI 생태계에 좀 집중됐던 부분들이 뭐 초대형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구축인데
이게 미국의 뭐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안에서도 추가적인 더 전력 설비에 대한 보강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전력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은 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전력 인프라가 좀 늘어나면 원천적인 어떤 전력 수급이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이 사실상 뭐 대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AI 전력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전력을 에너지원을 원전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수출 모멘텀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동이나 했을 경우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겠느냐? 우리가 그 원전 설계하면 주로 한수원에서 받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이제 한수원 계열의 뭐 한국 기술, KPS 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탄력이 좀 약하고 그죠?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미국의 원전을 건설하면서 그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 설비나 그죠? 네네. 설비나 뭐 기기, 주기기 네네. 그죠?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 국내 기업이 그죠? 네. 네. 원전주 가운데는 어떤 기업을 봐야 됩니까, 국내에? 네, 일단 프로젝트에 대한 규모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텍사스에서 11기가와트시 규모의 이 마타도어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네. 이 부분은 대형 원전 4기를 지금 착공하는 단계인데요. 예. 아직 이 인허가 절차가 끝났는데 착공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타도어 프로젝트에 관련된 국내 기업의 수주는 아마 4분기 말 내지는 내년 1분기에 수주 성과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2040년 착공을 목표로 해서 한 10기 정도에 대한 대형 원전 수요를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앞서 박사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뭐 한수원이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좀 다 가져가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미국의 뭐 웨스팅하우스도 있고요. 설계업체에 관련된 어떤 이력들을 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도권을 좀 가져가고 있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운영 관점에서는 뭐 그래도 한전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주기기 내지는 뭐 보조기기 업종들의 낙수 효과를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EPC 업종에서는 뭐 전 현대건설, 네. 그다음에 주기기는 단연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는데 음. 두 가지 기업만 해서 두 가지가 다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네. 현대건설이 됐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됐던 수주를 받게 되면 이 밑에 파생되고 있는 밸류체인이 그렇죠. 같은 수주 동조 효과들을 좀 나눠 갖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 원전주들에 대한 수주 성과들은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형 원전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성 있는 성과 내지는 기대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SMR이든 뭐 그 기기든 이런 게 뭐 가장 두드러진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그죠? 네. 네.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에 관한 거는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EPC 업체라 그러셨는데 네네. 있을 수 있고 좀 아쉬운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되면서 조선주 잘 되면 기자재 가듯이 네네. 반도체 잘 되면 소부장이 가듯이 이런 것들이 좀 확 따라가지기를 바라는 건데 이전에는 원전주가 오르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같이 갔었어요 예전에는 네,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고리가 조금 약해서 근데 원전주가 주목을 받으면 그런 기업들도 갈 수는 있다 그죠? 옛날에 보면 뭐 BHI는 오늘 좀 올랐네. 네네. 옛날에 뭐 보성 파워텍, 일진 파워, 네. 뭐 우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이런 기업도 안 오른 건 아니구나. 조금 최근에 보니까 대형주에 비해서는 오르긴 그래도 올랐네. 네, 탄력도는 좀 떨어지지만 예. 그래도 좀 우리가 수익률을 보면 네. 꾸준하게 좀 저기 수급은 좀 반영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건 너무 못 간 거 아닌가 했는데 또 오르긴 올랐네. 그죠? 네. 원전주 전체적으로 바람이 불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원전주와 관련된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